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어제와 그제 국정조사 청문회로 방송 보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우려했던 미국의 금리 인상 단행됐습니다. 우리 경제가 준비해야 할 부분 상황 전망 첫 번째 인터뷰로 보내드립니다. 부산 일가족 4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지난 여름 산타페 사고, 블랙박스 공개로 자동차 결함이 의심됐는데요. 결국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문제점 알아봅니다. 2016년 12월 16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은 청문회 또 국정조사가 온 국민의 눈을 뺏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에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안에 언제 오르나 했지만 결국 12월에 올랐습니다. 문제는 내년에도 3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양적 완화라고 했죠. 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그렇고요. 세계 주요 은행도 이제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금리 인상 불가피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도 만만치 않은데요. 어떻게 될지 좀 전망해보고 이 내용의 의미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사실 단골 뉴스처럼 등장했다가 이제 12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지만 인상이 됐습니다. 이 옐런은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다 이런 평까지 했는데요.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결정을 한 중요한 배경은 미국 경제의 최근의 움직임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중요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을 보면 영어로는 데이터 디펜던트 하다라고 하는데요. 네. 통화 정책 결정을 앞두고 직전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의 움직임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측면에서 미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단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성장률, 그리고 고용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실업률, 그리고 중앙은행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물가 상승률이죠. 네.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이러한 관련 지표들을 보면 3분기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연율 환산치 기준으로 해서 3.2%로 거의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의 완전 고용 실업률이 5% 전후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실업률이 4.6%까지 낮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미 연준이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가 지표로서 핵심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물가 지표의 상승률이 미 연준이 기준으로 삼는 2% 수준에 거의 근접을 한 1.7% 수준까지 올라왔죠.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미 연준은 최근에 미국 경제의 흐름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고용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큰 근거가 됐다 이런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예전에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인상 여부보다는 인상 속도인 것 같습니다. 이 연준 위원들이 개인적 전망을 내세운 점도표를 보니까 내년에도 한 3차례 순차적으로 올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속도 어떻게 저희가 의미를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미 연준 발표 이후에 사실상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0.25%포인트라고 하는 금리 인상의 폭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미 연준이 금리를 어느 만큼 짧은 주기로 올릴 것인가 하는 그러한 전망,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있었던 이 FOMC는 1년에 4차례 있는 중요한 FOMC 중에 하나죠. 미 연준은 매 분기 말인 3월과 6월, 9월 그리고 12월에 FOMC를 열면서 다른 때와 달리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미 연준 내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요. 네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미국이 재정 지출을 늘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 하에서 주가가 오르고 국제 금리가 급등했었던 최근의 상황을 감안할 때 미 연준 이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그런 면에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결론적으로 미 연준 이사들의 뷰가 그렇게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률에 대한 전망 수치가 다소 올라갔고 실업률에 대한 전망 수치가 다소 내려가는 것과 같이 미국 경제를 다소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네. 그 변화의 폭이 각각 0.1%포인트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고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직전에 있었던 9월의 서베이 결과에서는 2017년 내년에 미 연준이 한 두 차례 정도 그리고 0.5%포인트 정도의 폭으로 이렇게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하는 결과가 발표가 되었던 반면에 네. 오늘 발표된 결과의 내용은 내년에 한 세 차례 정도 그리고 0.25%포인트씩 세 차례 올린다라고 할 때 전체적으로 0.75%포인트 정도 미국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응답한 것이 미 연준 이사들의 컨센서스인 것으로 발표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네네. 지난 6월에 있었던 서베이 조사 결과와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네. 결국은 9월 서베이 조사 결과 때에는 미국 경제가 주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다소 내년에 금리 인상폭을 낮춰 잡았던 미 연준 이사들이 최근에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감안을 해서 내년에 올리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생각되는 금리 수준을 지난 6월 수준으로 다시 회귀시킨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브렉시트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어서 사실은 좀 불확실성이 있었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 특성이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네네. 많고요. 분명한 것은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 네. 그리고 재정 지출을 늘리는 정부 지출 확대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네네. 하지만 반면에 통화 정책과 관련을 해서는 아직은 좀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특히 미 연준과 같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트럼프 정책의 실시 결과로 인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응을 해서 금리를 더 올릴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통화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 당선 이후의 상황 변화를 그다지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미 연준은 파티를 끝내는 사람들 이런 정도로 굉장히 분리돼 있다, 독립돼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달러가 이렇게 지금 금리가 오르게 되면 결국 유럽이나 일본 같은 다른 국가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게 되면은요, 반대편에 있는 여타 국가들의 통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나타내게 되죠. 네. 그러한 가운데서 사실 중요한 것은 각국의 통화가 어느 만큼 더 평가절하되는가, 상대적인 가치 하락의 정도가 될 것인데요. 그러한 면에서 현재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미국 이외의 주요 국가들의 통화 정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럽과 일본, 중국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유럽과 일본의 통화 정책은 다소 불확실한 영역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던 양적 완화와 관련해서 최근에 변경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내년에 현재 하고 있는 양적 완화를 통한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시기는 앞당기면서도 그 정책의 시행 기간은 더 늘려잡았죠. 그러한 면에서 이러한 유럽의 통화정책 변화를 놓고 보다 더 긴축이다. 반대로 보다 더 완화적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장기 국채 금리를
특정한 수준에 묶어두는 통화정책으로의 변경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보다 더 긴축적일 수도 있고 완화적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여타 선진국들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하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경제 상황과 돈의 가치, 금리의 이런 변화들 굉장히 민감한데 조금 더 다양해졌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지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외화 유출에 대한 걱정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 급격한 미국 금리 인상 때 우리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런 인식 때문인데 상황이 그때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금리 조절은 상당 기간 동안 올리기도 어렵고 내리기도 어려운 어떻게 보면 박스에 갇힌 듯한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네.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을 하면 우리도 역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가 있겠죠.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지지부진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성장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중앙은행이 관리를 해야 되는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1%를 전후를 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하면 어쩌면은 내년 상반기 중에 도리어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하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내년에 접어들어서 우리 경제의 둔화 추세가 뚜렷해진다라던가 또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도리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시중은행은 어느 정도 준비를 했다 이런 인상을 사실 주는 게 지금 기준금리와 이 시중금리 간에 괴리가 있다. 이 가상금리가 꽤 많이 올랐거든요. 금융당국도 나서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이미 사실은 선반영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미국의 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을 중심으로 국제 금리가 오르니까 그만큼 많이 빠르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국내 시중금리도 따라서 올랐었고요.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금리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국제 금융시장에서 국제 금리의 급등세가 과도했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네. 국제 금리가 조정 국면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중금리는 뒤따라서 조금씩 지속적으로 오른 측면이 있었고요. 네. 그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중금리의 움직임을 반영해서 결정되는 대출금리의 기준금리뿐만이 아니라 가계대출금리를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죠. 바로 금융기관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가산금리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산금리 측면에서 최근 금융기관들의 이러한 대출 태도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네. 실제로 가계부채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금융감독당국은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이러한 관리를 강화하라고 하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죠. 네. 이러한 움직임에 부응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상황에 적응을 해서 금융기관들은 가계에 대한 대출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동일한 대출 규모 내지는 적은 대출 규모 하에서 가상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수익성을 보존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움직임이 앞으로도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설령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거나 또는 시중금리의 상승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금융기관들이 결정하는 가상금리의 인상으로 인해서 가계가 체감하는 대출금리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쩌면 향후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중금리 또는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와 가계가 체감한 대출금리의 격차, 스프레드가 네. 상당폭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말 이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 금융 소비자들 혹은 대출을 받는 분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도 저희와 인터뷰해 주시면서 이 풍선 효과의 가장 큰 문제는 풍선 크기가 줄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네. 상황이라면 지금 결국은 부채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 혹은 한계 가구가 증가하는 최악의 상황으로도 갈 수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는 상당히 완만할 것이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국제금리의 급등세도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네네. 따라서 시중금리가 최근처럼 이렇게 급등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대출 금리는 금융정책이라던가 금융기관들의 이러한 태도 변화 등으로 인해서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가계대출 금리가 올라갈 때 결국은 어떤 가구, 어떤 계층이 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까,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인가가 관심사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문턱이 높아진 은행권 대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비은행권으로 밀려나고 있는 가계들 중에서 네. 상대적으로 대출의 질이 좋지 못하고 대출 조건이 열악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들, 특히 변동금리부 대출이 대부분인 신용대출을 늘리고 있는 이러한 가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대출금리 상승의 영향을 보다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말 우려하신 풍선 효과가 아니라 이 풍선 폭발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또 금리 상황 변할 때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염된 공기를 흡입합니다. 360도 사방에서 순수한 공기를 내보냅니다.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며 구석구석 더 멀리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아이컨택하면서 세상에 하나뿐인 웨딩 사진으로 행복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혜선 씨. 앞으로도 화기애애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12월의 행복 지금 쉐보레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추첨으로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을, 스파크 구매 시 콤보 할부로 100만 원 할인을. 푸짐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합니다. 12월 한 달 홈페이지 참조. 콤보 할부 시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Chevrolet, find new roads.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1683년 300년의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듣고 경제 톱뉴스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김민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화재는 1년에 약 8,000건, 감전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막이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뒤에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듣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물가 오르는 거 참 걱정거리인데 라면값 마저 올랐죠?
네, 그 맥주와 빵 가격이 지금 얼마 전에 올랐는데 최근에는 최악의 그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달걀 가격도 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라면값까지 뛰면서 이 생활 물가에 좀 비상이 걸렸는데 이 농심이 그 16일에 이 라면 권장 소비자 가격을 평균 5.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체 28개 라면 품목 가운데서 18개 품목의 가격을 올릴 예정이고 이 조정된 가격은 20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신라면과 너구리 또 짜파게티 가격이 이에 따라서 한 50원 정도 각각 올랐습니다. 농심 측은 이번 가격 인상이 5년 1개월 만인데 여러 가지 비용 인상 그 부담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민 경제에만 오르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기업 쪽으로 돌려보니까 철강 제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네요. 네, 이 포스코가 내년 1월부터 이 열연 강판과 후판 가격을 톤당 12만 원씩 인상하고 또 이 냉연 강판과 선제 등 이 나머지 철강 제품 가격도 최소 10만 원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철광석과 석탄 등의 이 원료 가격 인상을 반영한 건데요. 실제로 국제 철광석 가격을 보니까 톤당 80달러를 넘는 등 몇 달째 지금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석탄 가격도 11월 들어서 톤당 310달러까지 올라서 2011년 이후에 좀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에 이어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도 이 가격 인상을 좀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정부가 좀 대책 내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정부가 오늘 오전에 이 범정부 비상경제 대응 TF 회의를 열었는데 이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동향을 좀 점검을 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 주된 화두긴 했는데요. 최근에 일부 품목의 가격 인상에 따른 이 겨울철 민생 안정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우선 이 서민 부담을 줄여두기 위해서 이 동절기 에너지 가격 등 이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좀 유도하기로 했고요. 또 이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 가금류와 계란 등의 수급 안정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초에 설 명절을 대비해서 성수품 중심의 수급 안정 대책도 좀 추진키로 했습니다. 예, 다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에 좀 공감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기업의 매출액을 봤더니 소폭 늘어나기만 했다고요. 네, 통계청의 자료인데요. 지난해 영리법인 전체 매출이 4,279조 원을 기록해서 2014년보다 2.2%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이 부동산 임대업이 29% 좀 급증을 해서 가장 많이 늘었고요. 네. 전문과학 기술업 등에서도 좀 늘었는데 이 제조업과 전기가스 수도업 또 운수업 등에서는 좀 전반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대기업 매출은 2,748조 원으로 1년 전보다 0.6% 늘어나는데 그쳤고요. 제조업 부분 매출은 5%나 좀 줄었습니다. 중소기업 매출은 1,531조 원으로 5.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난해 기업체 수는 58만 5,118개로 1년 전보다 8.3%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참 흔들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앞서 미국 금리 인상과 복잡한 경제 관계 얘기해 드렸는데요. 이 경제 속에는 다양한 얘기도 있지만 중요한 얘기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의 안전이라는 부분이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이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좀 맞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부산에서 일가족을 태운 2002년형 산타페 차량, 이 블랙박스가 공개되고 뉴스도 나왔었는데요. 급발진 추정 의심 사고였습니다. 운전자를 제외한 일가족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운전자가 이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즉 100% 운전자 과실이다 이렇게 본 건데요. 물론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늘 반복되어 온 운전자 과실의 결론, 이 법칙엔 예외가 없다. 이런 소비자들의 반발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위치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하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의 원인과 해법 짚어봅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도 이 뉴스 기억나시죠? 그러면 영상도 여러 번 하도 많이 봐가지고 예. 네, 상당히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탑승자가 운전자 빼고 다 전원 가족이 사망을 해가지고요. 네네. 또 이게 일반 급발진이 몇 초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지금 긴 시간이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마지막 음성까지도 녹음이 돼 있어서 네. 더더욱 마음이 좀 아픈 이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운전자 과실로 단정짓기 힘들다 이런 평가가 당시 나왔던 이유가 이제 운전자인 할아버지 20년 경력의 택시 기사라고 하시는데요. 네. 아이는 어떡하느냐, 차가 왜 이러느냐, 물론
그래도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 편에 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게 운전자 과실로 끝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거 보면 운전자 과실로 되면서 뭐 핸드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죠. 네네. 이거를 뭐 사용하지 않은 것도 뭐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네. 자세히 좀 봤었는데 영상 저도 뭐 항상 이 급발진 의심 사고에 관련된 영상은 하도 수백 가지를 보고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이 자동차 급발진 사고 중에서 약 70에서 80%는 운전자 실수인 거는 맞습니다. 대략요. 네. 근데 나머지는 저희는 이제 급발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다시 말하면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차가 이상 동작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짧지 않으면서도 이 운전자가 이 소리도 지르면서 차가 이상 현상을 이 녹음이 돼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 베테랑 운전자들이 보통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을 해서 이렇게 길게 밟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는다는 네.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석연치 않은 부분도 상당히 좀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물론 이제 급발진 의심 사고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는 100% 폐소를 하고요. 네. 아예 포기를 하는 경우가 보편화돼 있다 보니까 네네. 이 부분도 좀 그런 이 영상이나 음성까지 또 긴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웠고 아쉽다. 또 결론에 대한 것들도 결국은 똑같이 운전자 과실로 간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고민거리를 많이 제공해주는 이런 사건이었다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차가 워낙 파손이 심해서 지금 뭐 아내, 딸, 손자들은 사망을 했습니다. 이 차가 파손이 심해서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경찰은 핸드브레이크, 이 사이드를 당기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일 수도 있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이게 보도가 됐거든요. 네. 사이드를 당기면 그러면 막을 수 있나요? 자동차 급발진 같이 급가속이 되는 경우 차가 또 이상 동작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 밟는 것보다 더 급가속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이때 사이드 브레이크는 특히 2002년식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입니다. 네. 양쪽 뒷바퀴를 케이블로 당기는 방식이거든요. 네. 이거 당기더라도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네. 차가 과속 상태에서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제동을 해준다든지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사이드 브레이크에 대한 적극적인 행위가 부족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안타깝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급작스럽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야 된다는 인식조차 없습니다. 머릿속에 네. 하얗게 되거든요. 네네. 핸들도 틀어서 어떻게든지 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고요. 네. 그 효과도 반감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운전자 과실로 얘기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결론을 짓기에는 좀 약간 좀 안타깝고 네. 부족한 게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맞습니다. 자동차의 결함 중에서는 물론 차가 오래되게 되면은 이 자동차의 관리 잘못이다라는 부분으로 치우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네네. 특성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차가 오래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자동차의 결함일 수도 있고요. 또 급발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열어놓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측면에서 특히 우리나라 법적 구조가 소비자한테 상당히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지 않느냐. 더더욱이 또 한 건의 사건이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추가가 된다 이 말을 서글프게 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의 실수에 의한 급가속 또 급발진 사고가 실제로 많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실수로 100% 몰아간다. 약간 궁금하거든요, 배경이. 맞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그 자동차 관련된 분인데 브레이크를 밟은 걸 증명을 했는데도 두 개 다 밟으면 엑셀이 먼저 작동한다라는 논리로 그분이 또 패소를 했거든요. 어떻게 그런 봐야 논리도 됩니까? 있고요. 실질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목격자도 많고 CCTV에 찍힌 것들이 많이 있어도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가속 페달하고 동시에 밟았네요라든지 또는 브레이크를 덜 밟았네요. 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네네. 실질적으로 이 우리나라와 미국과 법적인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더더욱 억울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는 자동차 재판 과정에서요. 소비자 측에서 운전자 측에서 얘기했을 때 자동차 메이커에서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메이커에서 밝혀야 됩니다. 아,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되니까 우리가 수술 잘못했을 때 수술 잘못한 거 밝히는 거 똑같거든요. 네. 문외한인 상태에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소비자가 굉장히 불리한 구조로 돼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급발진 관련 사고가 생기더라도요. 자동차 메이커는 느슨합니다. 왜냐? 네. 법적으로 알아서 져주는 법이기 때문에 네네.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또 네. 작년부터 실효화된 EDR이라고 자동차 네. 사고 기록 장치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네네.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뭐 처음에 제정을 할 때부터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아, 네. 왜 그러냐면 공개하는 것도 의미도 없고요.
또 공개하더라도 운전자의 가속 페달 밟는 정도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브레이크 온오프 하고요. 그다음에 네. 트로틀 밸브라고 직접 열리는 기계 장치가 열리는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는 운전자가 자기 행위하고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네네. 아무 EDR이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그 기록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운전자 결백을 밝히는 데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예. 이제 자동차 메이커의 면제부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도리어 한 방법은 제가 이제 자동차 급발진 연구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기자회견도 많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2009년 말 해당되는 지금부터 한 7년 전부터 나온 차종에는요. 네네. 운전석 좌측에 OBD2라고요. 네네. 자동차의 모든 기록을 수십 가지를 기록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다. 예. 모든 차에는요. 네. 근데 이 기록만 이 로고 장치, 데이터 장치만 이 레코더 장치죠. 네네. 이것만 있으면은 모든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심지어 몇 % 밟은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장치를 저희가 연구해서 개발을 하고요. 네. 시연도 하고 탑재도 시켜줬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자동차 메이커나 정부에서 도입하면 언제든지 다 주겠다. 이 진실을 다툴 여지 없이 해결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항상 정부나 메이커에서 강조하는 게 자동차 결함이냐 운전자 실수냐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장치 끼면은 명확하게 원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왜 이 장치 도입을 안 하느냐? 이 장치가 실제로 민간 보급하면은요. 대략 5, 6만 원 정도면 됩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부착시키는 네. 것도 끼고 옆에 붙이면 끝납니다. 네네. 예, 장착할 때 어려움도 없고 비용도 저렴하고 네.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가 말하는 비행기용 블랙박스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용 블랙박스 또 이 급발진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사고가 생겼을 때요. 네. 사고의 원인에 대한 것들을 더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급하면은 그 논란 많은 것도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텐데 네. 이것도 도입을 안 하고 있고 얘기도 안 하고 있고요. 원인도 그러니까 밝혀낼 수 있는 일이기도 한데 이걸 안 하는군요. 그렇죠.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사고가 생기면은 무작정 운전자 실수로 100% 패소하니까 계속 이런 사고는 생기고 있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네네. 왜? 이 한국소비자원이나 아니면은 국토교통부 쪽에 이거를 제시를 하더라도요. 네. 아무 의미도 없고 항상 패소하니까 아예 저한테 오는 경우죠. 영상하고요. 참. 예, 그래서 답답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라는 거에 배경을 좀 더 의심하게 하는데요. 네. 요즘은 사실 고객 무시하고 소비자 무시하면 이 브랜드 하나 없어지는 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세계적으로 규정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 제도가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네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지 네. 이제는 소비자 중심으로 이 공공기관도 좀 전문기관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요. 맞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급발진을 포함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도 좀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좀 섭섭하고 좀 서글프고 이런 마음이 드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좀 더 널리 회자되고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피해자 모임들도 수백 명이 모인 모임들도 있을 정도거든요. 네. 상당히 지금 정부에서 관심을 더 크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스크린에 담긴 경제 이야기, 경제 영화관. 네, 영화 한 편 속에 다양한 경제 이야기 숨어 있죠. 오늘도 영화로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향신문 박백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영화 많은 분들이 좀 웃을 일 없는 요즘 웃고 싶다라고 해서 좋아하는 영화로 알고 있는데 럭키 가져오셨네요. 네, 저도 보면 한참 웃었는데요. 무려 700만 명이 봤죠. 올해 한국 영화 중에서 최고 히트작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만년 조연이던 유해진 씨가 이제 풀타임 주연으로 이제 오래간만에 나오는 그런 이제 코미디 영화입니다. 잔인한 킬러와 무뚝뚝하지만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주방장 역할을 이 두 역할을 아주 능청스럽게 내면서 관객들에게 이제 많이 어필을 했는데요. 네. 원래 이 영화는 그 원작이 일본 영화입니다. 네. 쇠도둑의 방법인데 이 영화를 이제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럭키 하면서 뭔가 행운보단 열쇠가 떠오른다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일본 영화 리메이크였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킬러 형욱이 주인공인데요. 이 킬러 형욱은 의뢰받은 일을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하고 잔인한 킬러입니다. 또 여기에 또 재성이라는 또 한 남자가 나옵니다.
무명 배우인데 사는 게 너무 힘겨워서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 형욱이 우연히 이제 공중 목욕탕에 갔다가 비누에 미끄러져서 쓰러지는데 이때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 틈에 재성이 슬그머니 사물함 키를 이제 자신의 것과 바꾸게 되는데요. 형욱이 이제 뒤늦게 의식을 되찾지만 과거에 자신이 누군지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이 바뀐 사물함 키에서 본 지갑에서 이제 보고 나서 이제 자신을 재성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형욱은 이 무명 배우인 재성의 집을 찾아갑니다. 가봤더니 이제 이곳은 아주 어지러진 옥탑방이고요. 반면에 이제 형욱의 지갑을 훔친 재성은 형욱의 집 찾아가는데 여기가 바로 또 펜트하우스입니다.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매 한 가지니까 재성은 아예 이 집에서 눌러 살기로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운명이 바뀐 두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예, 열쇠 하나로 운명이 바뀐 이야기 이건데 자 이런 이야기 속에도 우리가 생각해볼 경제 이야기가 숨어 있죠. 네, 사실 그 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도구가 될 수도 있죠. 네. 사람을 찌르면 무기가 될 거고 음식을 자르면 도구가 될 텐데 이 마찬가지로 이제 이 칼을 잘 다루는 손재주도 손재주의 경우도 이제 킬러의 손이 될 수도 있고 아마 셰프의 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형욱이 킬러인데 네. 의식을 되찾고 나서 첫 번째로 일하게 되는 곳이 분식집이 됩니다. 네. 근데 형욱이 분식집에 가서 일을 하니까 칼재주를 부려서 아주 각양각색의 김밥을 만들어내고요. 네. 이 현란한 칼솜씨에 손님들이 막 늘어나면서 정말 칼의 달인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가능한 게 바로 형욱이 자신의 과거 기억을 잃으면서 완전 인생이 리셋이 됐기 때문인데 네. 자신이 과거 킬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형욱은 이제 나는 정말 음식에 소질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욱의 이 같은 변신 각인 효과를 좀 떠올리게 합니다. 예, 각인 효과 이러면 보통 아기 새들이 어미 졸졸 따라가는 것, 처음 본 대상 따라가는 것 이것도 있는데요. 경제적으로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각인 효과라는 것은 이제 특정 시기에 일어나는 이 학습 효과가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치는 것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알에서 부화된 새끼 거위가 어미 곁에서 크면 어미를 따르지만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사람을 어미로 오인하며 따른다. 이게 바로 그 각인 효과입니다. 네네. 시간이 흘러서 성숙한 거위가 되더라도 사람을 떠나지 않고요. 심지어 사람과 짝짓기를 하려도 드는데 네. 원래는 이게 이제 동물 행동학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심리학과 행동 경제학에서 많이 이용이 됩니다. 예, 유해진 씨가 이 등장했던 이 하루 세끼 밥 해먹는 그 오락물 있죠. 그 프로그램에서도 이 오리가 태어났는데 유해진 씨가 엄마 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네. 졸졸 따르는데 참 기묘하게 맞아 떨어지네요. 이런 게 생기는 시기 같은 것들도 좀 정해져 있겠죠. 네, 근데 이 각인 효과가 일어나는 게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네. 이제 이 기간을 임계 기간, 크리티컬 피리어드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네. 이 거위의 경우에는 이제 갓 태어났을 때 맨 처음 본 대상. 네네. 그걸 바로 이제 어미로 생각한다. 네. 만약에 시계를 보여주면 네. 시계를 어미로 따르게 되고요. 청소기를 보여주면 또 청소기를 어미로 보고 또 따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거위는 부화에서 2일까지 그리고 오리는 17시간까지 이런 각인이 이루어지고요. 새의 경우는 생후 50일까지 이런 각인 효과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 오스트리아의 그 로렌츠라는 사람이 이를 관찰해서 노벨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각인 효과는 주로 새한테서 많이 나타나는데 네. 포유류와 어류 그리고 곤충에게도 또 발견이 됩니다. 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태어난 지 3주에서 12주 사이에 사람을 접촉을 해야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애완견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시기에 사람을 접촉하지 않고 야생에서 보내게 되면 인간을 낯설어하면서 야생견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시기가 중요하다.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거나 사회적으로도 특정 시기의 성장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사람한테도 비슷하죠? 맞습니다. 이 사람도 태어난 직후에 이 반복적으로 얼굴을 마주한 그 사람 바로 이제 엄마 아빠가 될 텐데 네네. 이 엄마 아빠에게 평생 지속하는 각인이 형성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각인이 형성된 이 얼굴, 이 모습 여기에 이제 평생 동안 비슷한 걸 맡게 되면 이제 애정과 편안함을 느낀다 이런 얘기인데요. 하지만 어떤 사정으로 해서 이 기회를 상실한 아이의 경우는 이후에 부모와 함께 다시 합쳐도 이 애착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네.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왠지 엄마 얼굴, 아빠 얼굴 또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사람. 네.
만 봐도 이렇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호감이 생기죠. 호감이 생긴다는 네.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아빠 닮은 남자친구, 남편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또 의외로 보면 엄마 닮은 예인, 여자친구. 네.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부모와 애착 관계를 이제 형성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경우는 의외로 이제 주의력 결핍이라든가 우울증 같은 이런 좀 정서 장애를 겪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제 아이들 어릴 때 좀 부모 옆에 있어줘라 네.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인간에게도 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상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이게 똑같이 이제 각인 효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비슷한 게 바로 우리 3살 버릇 8등까지 간다. 네. 3살 버릇 8등까지 간다. 네, 아주 어릴 때 우리 몸에 익혔던 그 버릇은 어른이 되어서도 고치기 힘들고요. 네. 실제로 이제 어른이 돼서 고치려고 하면 되게 불편하죠. 뭔가 네네.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운동할 때 보면 처음에 폼 잘 배우라는 얘기를 하죠. 네, 그렇죠. 네, 그 뒤에 가서 나만 열심히 해도 그게 잘 안 고쳐집니다. 맞습니다. 일종의 이제 각인 효과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 만들어질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 지금 럭키 얘기 영화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경제 분야로 보면 좀 마케팅 분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 정도면은 마케팅에서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들 보면 각인 효과 장기적으로 노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모 자동차 회사가 투자한 장난감 로봇 있습니다. 네. 뭐 땡땡 갑옷 뭐 이렇게 부르는 로봇이 그쵸. 있는데, 그리고 또 이 계열사 또 자동차 회사가 만든 또 우리 또 장난감 변신 로봇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린이들이 이 자동차 회사의 마크를 보고 호감을 갖고 크게 되면 어른이 돼서도 자동차를 살 때 이 브랜드를 찾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대표적인 게 또 프로야구가 있죠. 네. 프로야구 모토가 보면 아이들에게 꿈물인데, 과연 우리나라 프로야구단 경영주들이 아이들을 사랑해서 그런가? 나중에 아이들이 처음에 야구를 좋아하게 되면 네. 자라서도 야구를 좋아한다는 거죠. 저는 지금 야구를 잘 모르는데요. 네. 아직도 어린 날에 오비를 열렬히 응원했던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어서 네.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참 애니메이션 보면서 저도 시판 자동차가 이렇게 로봇으로 나오네 이랬었는데 이런 효과 전략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영화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럭키라는 영화가 행운의 의미보다는 약간 열쇠와 관련이 있네요. 네, 이 영문으로 이 영화 이제 그 해외 수출을 위해서 네네. 영문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럭키가 이제 LUCKY 행운 네.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키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행운과 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목욕탕 키로 인해서 행운을 얻었다 이런 뜻인데, 이번 주말에 애청자 여러분들도 모두에게도 이런 행운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킬러지만 아주 아름답고 또 재미난 인생을 사는 영화배우 유해진 주연의 영화 럭키 속에 숨은 각인 효과 이야기 재밌게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오염된 공기를 흡입합니다. 360도 사방에서 순수한 공기를 내보냅니다.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며 구석구석 더 멀리.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하이든과 슈베르트가 합창단 선후배인 동네 비엔나. 아인슈타인이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던 동네 취리히. 천재들은 왜 이 도시에 푹 빠졌던 걸까? 유럽마저 반해버린 유럽. 대한항공 비엔나 취리히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캐리언니에 푹 빠진 우리 서해는 902번을 제일 좋아해요. 폰으로만 보던 캐리언인데 이젠 TV로 크게 보고 또 친구들이랑 함께 보니까 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이런 채널 정말 고맙죠. 유튜브를 TV로 크게 쉽게 함께 유플러스 TV 가입 문의 101. 미세먼지를 줄이고 싶다면 지구 온난화를 멈추고 싶다면 조인덕 콘덴싱. 아이들을 위해 보일러를 끄고 콘덴싱을 켜자.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한가인입니다. 요즘은 1일 1팩도 하고 피부과도 많이 가니까 예전처럼 에센스 한 병에 큰 기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에센스를 다시 믿어보자. 정관장 홍삼 오일과 홍삼 응축수로 진하게
처음 만나는 응축 에센스. 동인비 진 에센스.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아이 컨택하면서 세상에 하나뿐인 웨딩 사진으로 행복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혜선 씨. 앞으로도 화기애애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12월의 행복. 지금 쉐보레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추첨으로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을 스파크 구매 시 콤보 할부로 100만원 할인을. 푸짐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합니다. 12월 한 달 홈페이지 참조. 콤보 할부 시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Chevrolet, find new roads. 시흥이 꿈꾸던 세상, 이 편한 세상이 옵니다. 트렌디한 맞춤 평면과 테라스로 생활은 더 여유로워지고 소사 원시선의 비전으로 서울을 더 빠르게 누리는 이 편한 세상 시흥을 만나세요. 문의 031-3114-114 12월 오픈 예정. 대림.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주유소 할인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입학 지원에서 강의 수강까지 모바일 러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네, 생생경제 포스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리고 비엔나 커피와 함께했습니다. 3690님께 원마운트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